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터진 대통령의 긴급 선언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즉시 한국의 농업기술을 우리나라 핵심 정책으로 도입하라. 한때 황금빛 감귤로 가득했던 비옥한 대지는 이제 검은 병마가 휩쓸고 간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파견된 세계 최정상급 식물병리학 전문가들이 줄줄이 패배를 인정했죠. 300만 달러에 달하는 초정밀 분석 장비와 수천 페이지의 연구 자료도 이 미스터리한 질병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마침내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소박한 여행 가방 몇 개와 연구 장비라고는 고작 작은 확대경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현지 농업 관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지역 주민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바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틀 만에 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런 따뜻한 국제협력 사례를 더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주세요. 지금 바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가 온다고요? 6년간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두 포기한 문제를 동양의 작은 나라가 해결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순간 저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으로 WHO 식량안보 선임자문관으로 22년째 일하고 있죠. 옥스퍼드에서 식물병리학 박사를 땄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에서 4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제가 우간다 무발레 지역에 파견된 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었어요. 박사님,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6년간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감귤 농장 5헥타르가 완전히 전멸했어요. 나무들이 죽어가는 속도가 저희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콤했던 감귤 향 대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검은 반점들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잎사귀들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속도로 나무가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2015년부터입니다. 처음엔 몇 그루만 그랬는데 이젠 현지 농민 무케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엔 마른 감귤 가지가 들려 있었죠. 우리 마을 인구의 40%가 떠났어요. 청년들은 모두 도시로 갔고 이제 할아버지들만 남았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최고의 병리학자 20명이 차례로 이곳을 다녀갔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2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들이 쌓였지만 결론은 하나뿐이었죠. 원인 불명, 기술적 해결 불가능. 제가 가져온 200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박사님도 어렵겠군요.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카드요? 한국에서 전문가 팀이 온다고 하네요. 코피아. 뭐 그런 기관에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두 포기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팀장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데요? 은퇴한 농부래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었던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은퇴한 농부라니요? 이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옥스퍼드 박사와 200만 달러 장비로도 못 푼 문제를 동양의 할아버지 농부가 해결한다고요?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5개, 노란 작업복을 입은 5명의 한국인들. 거대한 연구 장비도 화려한 명패도 없었어요. 그들의 리더는 정말로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박사님. 저는 박종석입니다.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감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친 굳은 살과 흙먼지가 묻은 손이었지만 악수하는 힘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번 문제 좀 오래된 병 같네요. 그가 농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된 병이라뇨? 냄새가 그래요. 달콤한 병. 이건 2015년보다 더 오래된 냄새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냄새로 병의 연대를 추정한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직감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은퇴 농부. 그가 정말 이 6년간의 악몽을 끝낼 수 있을까? 아직은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다음 날 아침 박종석 할아버지의 첫 번째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22년간 과학적 방법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박사님, 같이 가시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돋보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전자현미경과는 천지 차이였죠.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더니 잎사귀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현지 농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과학적인 방법일까요? 이상하네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 냄새는 다릅니다. 달콤한 병이에요. 보통 감귤병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펜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WHO 보고서에는 모든 과정을 적어야 했거든요. 박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봅니다. 단맛이 나는데 이건 균이 만드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20년 넘은 오래된 감귤나무로 걸어갔습니다. 돋보기로 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것 봐주세요. 뭘 발견하셨나요? 병이 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줄기에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부터요. 저는 즉시 전자현미경을 가져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병반이 줄기 윗부분에서 시작돼서 아래로 퍼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뿌리썩 음병이라면 반대여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대신 아침 8시, 동쪽 잎 끝, 말림, 오후 2시, 서쪽까지 변색 같은 생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2015년에 들어온 새로운 품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품종이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2015년에 정부에서 유럽 품종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요. 순간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가 말해줍니다. 이 오래된 나무들과 2015년 이후 심은 나무들의 병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분석해도 찾지 못한 패턴을 그는 하루 만에 찾아낸 거였어요. 유럽 품종의 세포벽이 현지종보다 얇고 취약합니다. 여기 습도와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확한 식물병리학 지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박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겁니까? 현지 농민 무케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무와 대화했거든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 다른 농민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해. 우리가 6년 동안 못 찾은 걸 하루 만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200만 달러짜리 장비로도 못 찾은 패턴을 그의 돋보기와 경험이 찾아낸 거였어요. 그럼 해결책도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건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돋보기는 내 전자현미경보다 멀리 봤다. 그의 노트는 내 논문보다 솔직했다. 나는 데이터를 믿었지만 그는 나무를 믿었다. 오늘 나의 22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박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해봅시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종석 할아버지가 벌써 농장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해도 뜨기 전에 말이죠. 벌써 나오셨네요? 나무는 새벽에 가장 솔직해집니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이때 털어내거든요. 그의 손엔 작은 나무 팻말들이 들려 있었어요. A1, B7, C15. 나무마다 번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각 나무의 상태를 기록해야 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손을 대고 줄기의 온도와 촉감을 확인했어요. 이 나무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20년 넘은 오래된 감귤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새 나무보다 더 심하게 병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병이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더니 나무 밑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발견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병반이 젖목 부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즉시 전자현미경을 가져와서 확인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병의 시작점이 뿌리가 아니라 젖목 부위였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 할아버지가 2015년 이후에 심은 나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새로운 품종들의 세포벽이 우리 토종보다 훨씬 약해요. 습도와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순간 농업부 장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원인을 찾으신 겁니까? 네, 거의 확실합니다. 2015년에 도입한 유럽 품종이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장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을 들여온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현지 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케비 씨, 이 나무 심은 게 언제죠? 2016년입니다. 정부에서 새 품종이 좋다고 해서. 그럼 이 병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외래 품종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농민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나무가 이 땅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6년 동안 자신들의 농사 기술을 탓하며 괴로워했던 그들에게 이건 큰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공식 대신 간단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 배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습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현지 약재를 사용한 천연 항진균제를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토종 품종과의 혼식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이건 정확한 식물병리학 이론의 바탕을 둔 해결책이었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해요. 정말입니까? 네, 가장 비싼 약은 자연이 이미 준비해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케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6년 동안 못 본 걸 이틀 만에 다 찾아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돋보기 하나가 제 200만 달러 장비보다 더 정확했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갑시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4장.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석 할아버지의 예상이 정확했어요.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슈도세르코스포라라는 유럽 계통의 곰팡이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의 정체가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들고 농민들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 균은 유럽에서 온 것입니다. 우간다 토종 감귤은 이 균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없어요. 순간 농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농민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를 죽인 건 우리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정부가 준 나무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농민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못 짓는다고 게으르다고 무능하다고 했는데 무케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실험용 쥐로 쓴 겁니까? 마을 이장 루안자가 분노를 터뜨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청년들이 다 떠나고 그 모든 게 정부 잘못이었다는 말입니까?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쌓인 절망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였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박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농업부 차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기자들과 감사관들도 몰려들었어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런 추측성 발언을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정책을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농민들은 분노하고 관리들은 발뺌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리고 잠깐! 박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과거에 누가 잘못했든 지금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농민들도 정부도 모두 피해자예요. 농민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다는 말입니까?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 말입니까? 현지 약재인 카벤다짐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자재들도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기존에 쓰던 수입 농약의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뭐라고요? 무케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요? 우리가 6년 동안 죽어가는 게 실패한 프로젝트라고요? 다른 농민들도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돈이 문제네요. 우리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다시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직접 한다고요? 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해요. 돈이 많이 드는 수입 농약 대신 우리 손으로 만든 천연 약재를 쓰면 됩니다. 농민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루안자 이장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 손으로 해봅시다. 정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농민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어차피 정부는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먼저 배수로를 개선하고 천연 약재를 만들어야 해요. 모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차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없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나무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진실이 드러났고 신뢰는 무너졌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박 할아버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바꿨다. 한국의 힘은 바로 그런 것 같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
농민들도 그날 밤 늦게까지 모여서 계획을 세웠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부 예산도 거창한 장비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엔 6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박종석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말했습니다. 70세 노인이 가장 먼저 땅을 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할게요. 무케비 씨가 달려와서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해요. 이건 연구가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첫 번째 작업은 배수로 개선이었습니다. 습도 조절이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물기를 내야 해요. 박 할아버지가 막대기로 땅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6년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끈기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박사님도 함께 하세요. 루안자 이장이 저에게 삽을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WHO 전문가가 직접 땅을 판다고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생존이다. 저도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오, 존 박사님도 잘하시네요. 농민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을 본 지도 정말 오래됐어요. 두 번째는 천연 약재 만들기였습니다. 카벤다짐이라는 현지 식물을 우려낸 물로 항진균제를 만들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비싸고 독한 외국 농약 대신 우리 땅에서 자란 약초를 쓰는 거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 농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써온 방법이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지혜라니 이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 현지 야생 항진균 식물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작은 묘목들을 보여줬습니다. 감귤나무 사이사이에 심으면 곰팡이균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농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무케비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싹이에요. 새싹이 돋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6년 만이에요. 6년 만에 새싹을 봤어요. 한 농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살아났네요. 제가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곰팡이균의 활동이 95% 억제되어 있었어요. 현장감이 이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WHO 임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코리언 메서드, 필드, 베이스트 리스판스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무케비 씨가 박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운 건 저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요. 기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날 밤 농민들이 마을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듣는 웃음소리와 노래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박사님도 춤추세요. 농민들이 저를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그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루안자 이장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손으로. 박 할아버지도 웃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술이 사람의 마음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걸 봤다. 그의 도구는 돋보기 하나 그리고 끈기였다. 한국의 혁신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밭에서 태어난다. 그날 나는 과학을 믿던 사람이 신념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 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우간다의 우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가장 강한 폭우였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새벽 5시, 무케비 씨가 호텔로 뛰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농장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종석 할아버지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애써 만든 배수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새싹들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그의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물통과 장비들도 다 떠내려갔어요. 루간자 이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일이 하룻밤 만에 다 없어졌어요. 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봐요. 한 농민이 중얼거렸어요. 6년 동안 안 된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차들이 나타났어요. 농업부 감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세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이 정도입니다. 감사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뉴스 제목이 벌써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 우간다에서 참패. 할아버지는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박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제가 나섰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피해일 뿐이에요. 일시적 피해라고요? 감사관이 비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성과가 하룻밤에 사라졌는데 일시적이라고요? 우간다 정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관리가 공문을 내밀었어요. 한국팀은 일주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본부에서도 지원 중단 통보가 왔거든요. 농민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바보였죠. 6년 동안 안 된 일이 갑자기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박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는 무너진 배수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30년 동안 이런 패배는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자신했나 봅니다. 처음으로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걸요. 할아버지.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사님. 무케비 씨의 목소리였어요. 떠나시면 안 돼요. 무케비 씨. 할아버지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투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6년 동안 기다렸어요. 한 달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 할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케비 씨 전화예요. 박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시 해봐요. 무케비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우기까지 계산해서요. 우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봐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적의 대가는 언제나 시험이었다. 그의 눈물은 포기가 아닌 절망의 증거였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이 그를 시험했을 뿐 버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 할아버지가 다시 농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우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철수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그를 따라갔어요. 과학보다 믿음을 택한 거였습니다. 무케비 씨의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해봐요. 저는 철수 보고서를 닫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과학보다 믿음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농장에 도착하니 박종석 할아버지가 혼자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 박사님도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인데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기를 원망했는데 생각해보니 우기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가 폭우로 생긴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물웅덩이들을 잘 보세요. 자연이 만든 저수지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우기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 못한 교과서였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웅덩이들을 연결하면 자연 저수지 시스템이 됩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천천히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능한가요? 무케비 씨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주도에서도 태풍 뒤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로를 내고 웅덩이마다 작은 수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습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아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루안자 이장이 감탄했어요. 그럼 곰팡이균도 억제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급격한 습도 변화가 곰팡이 활동을 촉진시키거든요. 다음은 점적 관수 시스템이었어요. 물통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물방울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농민 하나가 신기해했어요. 복잡한 기계보다 이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나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은 발효 미생물 항진균제였어요. 썩은 과일과 현지 식물로 발효액을 만들어요. 박 할아버지가 큰 통을 가져왔어요. 이게 천연 항진균제가 되는 거예요. 비싸고 독한 외국 농약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정말요? 제주도 할머니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기술이죠. 2주 동안 모든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이번엔 우기를 계산해 넣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돌과 나무 판자로 수문을 만들고 웅덩이들을 수로로 연결했어요.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점적통을 만들고 발효 탱크에서는 미세한 기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우기가 와도 괜찮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와서 보세요. 무케비 씨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곰팡이균 검출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잎의 반점도 더 이상 퍼지지 않았고 나무의 수세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 저수지 라인을 따라 병반이 퇴각하고 있어요. 지도에 그려보니 병의 회귀선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숫자가 아닌 나무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요. 그날 밤 농민들이 다시 축제를 열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번엔 우기도 우리 편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기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저는 그날 밤 WHO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어요. 하늘이 준 물길 위에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놓았습니다. 제목은 코리언 어댑티브 엔저니링, 워킹 위드 네이처였어요. 유럽의 기계가 멈춘 곳에서 한국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싸움은 장비가 아니라 변수의 통제였습니다. 무케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진짜 믿어요. 한국의 기술을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존 박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이 방법을 다른 지역에도 퍼뜨려야죠. 농민이 농민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었다는 걸요. 나는 이제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지도를 그려요. 그날부터 우간다 전역에 한국식 현장 공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기가 끝나고 첫 수확철이 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사님, 와서 보세요. 무케비 씨가 바구니를 들고 뛰어왔어요.
그 안엔 탐스럽고 윤기나는 감귤들이 가득했습니다. 우기 중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열린 건 처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시범구역의 수확량이 70%나 늘어났거든요. 우기에 열매가 열린다는 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어요. 박종석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케비 씨가 주도해서 농민교육 네트워크를 만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른 농민들을 가르쳐야 해요. 그럴까요? 네, 데모구역에서 실습하고 2주 동안 추적 관리하는 거예요. 농민이 농민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방법론 매뉴얼만 만들고 실제 손은 농민들에게 맡겼습니다. 보고서는 서랍에, 방법은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WHO 보고서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정부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어요. 이제 저수, 점적, 발효 3종 패키지를 전국 표준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고가 수입 시스템은 철회하고 예산은 약재와 기초자재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실행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죠. 한국이 전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장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생산량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30%나 더 늘어났어요. 루안자 이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농가 소득도 250% 늘어났고요. 우간다 전체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케냐에서도 배우러 오고 싶다고 해요. 탄자니아와 르완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간다 모델이 동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농민의 굳은 살이 오늘의 국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때 한 말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날 저에게 말했어요. 존 박사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무케비 씨는 이제 농민 교관 조끼를 입고 다른 지역 농민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자연과 함께하는 거,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작별식 날 모든 농민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는 장비를 수입하지 않았어요. 끈기를 수입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이 제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6개월 후, 저는 WHO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슬라이드에는 K, 필드 엔저니링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장비가 아니라 훈련된 관찰과 끈기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우간다 모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연과 싸우지 말고 함께 하세요. 둘째, 농민을 가르치지 말고 농민이 가르치게 하세요. 셋째, 보고서보다 현장을 믿으세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정말 돋보기 하나로 200만 달러 장비를 이겼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은퇴 농부의 돋보기가 제 22년 경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배를 제 인생 최고의 승리라 부릅니다. 그날 밤 무케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박사님,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또 20% 늘었어요. 할아버지 방법이 점점 더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저는 WHO 내부 교육에서 우간다 모델을 표준 강의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법칙을 제 커리큘럼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이란 기계나 공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믿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간다의 푸른 감귤밭에서는 한국의 끈기와 현지 농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감귤 한 알 한 알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진실한 협력과 상호 존중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저력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과 따뜻한 응원의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런 따뜻한 국제협력 사례를 더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힐링 스토리, 진행자 김민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